왜 긴장을 하는지 보자고요. 이건 이제 누적 손실입니다. 뭐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내 계좌가 3,000불에 가까운 3,080불인데, 6월 9일 날 보니까 또 빠집니다. 선물 가격이 또 빠져요. 6월 9일에 마지막 결제 가격이 393.3으로 그 전날 대비 얼마가 빠져요? 그 전날 대비 2.1불이 빠지죠. 1아운스당 2.1불이 빠져요. 그러면 나는 200아운스를 사기로 했으니까 두 계약, 한 계약이 100아운스라고 했어요. 420불이 빠지는 거예요. 내 계좌에서. 근데 420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날 계좌가 3,080불로 3,000불을 간신히 넘기는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3,000불이 깨지겠죠. 3,000불이 깨지는 그 순간 증권회사 선물회사로부터 전화가 올려오는데 그 전화가 뭐예요? 마진콜이다. 자, 당신의 유지증거금 최소한 3,000불을 유지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이 깨졌으니 추가로 증거금을 더 채워 넣으십시오. 근데 얼마나 더 채워 넣느냐? 그거는 깨진 거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중요한 거는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날 420불이 빠져나가니까 3,080에서 420이 빠져나가면 얼마입니까? 2,660이 나오죠, 이게? 그러면 2,660을 유지증거금 수준인 3,000불에 맞춰서 340불만 채워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진콜을 당해서 추가로 증거금을 채워넣으면 개시증거금이 수준인 4,000불까지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럼 4,000불을 채워넣을, 지금 요만큼이 420이 빠져나가니까 3,080에서 지금 잔고가 2,660이 돼서 마진콜을 당했는데 얼마를 더 집어넣어야지 4,000불이 돼요? 1,340불을 더 집어넣어야지 4,000불이 되죠? 1,340불. 요 1,340불이 뭐다? 이게 변동 증거금입니다. 여러분, variation margin이라는 거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이 1,340불이 변동 증거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채워넣으면은 이제 그 다음날 잔고가 어떻게 돼요? 4,000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잔고가 정확히 4,000불로 안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날 또 일일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 일일 정산을 받아서 2,660불인 것을 4,000불 수준인 1,340불을 집어넣어서 이게 변동증거금이고 이때 유지증거금 3,000불이 깨진 거죠. 그때 마진콜을 당하고 개시증거금 수준 4,000불로 맞추기 위해서 1,340불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4,000불이 채워진 건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6월 10일 날 선물 가격이 올랐죠? 전날 대비 0.3불 올랐어요. 그죠? 아운스당. 이거를 아운스로 발음을 합니다. 아운스당. 근데 나는 200아운스를 사기 때문에 60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 잔고가 4,000불 플러스 60불에서 4,060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일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플러스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변동증거금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통상 이제 증거금, 우리는 이게 다 전산화되어 있고 유럽에 있는 선물거래소도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뭐 뺄까 하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들이 전산화가 안 돼서 거래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집어넣은 건데, 통상 증거금이 이제 청산소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반드시 클리어링 멤버를 거쳐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금을 더 집어넣고 일일 정산 과정을 통해서 뭐 유지증거금이 깨졌을 때는 뭐 또 변동증거금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클리어링 멤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상대해도 좋고 또는 클리어링 멤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이 대신 클리어링 멤버를 상대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증거금 계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 거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정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물 거래를 클로즈 한다는 의미는 선물 거래를 정산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선물 거래가 정산이 되느냐? 하나는 만기까지 기다려서 선물 계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게 딜리버리입니다. 기초자산을 얼마에 이만큼 사기로 팔기로 약속했으면 기초자산을 딜리버리하고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기로 한 사람 돈 주고 딜리버리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기 이전에 정산이 안 되면 만기날 가서 약속 이행을 하면 정산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처음에 설명을 한 거고, 그 약속된 대로 물건 전달하는 게 이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만약에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그 물건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느냐? 파는 사람이 갖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관행으로 생각하세요. 선물 거래에 있어서 만기일까지 기다려서 그 약속 이행을 할 때, 약속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대안의 선택권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갖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는 것입니다. When there are alternatives about 무엇이 전달될 것인지. 금리 채권의 경우 여러 종류의 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금리를 채권을 전달하느냐는 거는 누가 결정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서 전달할지, 언제 전달할지. 그 채권 선물은 만기일이 통상 정해지지 않고요. 만기 월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 약속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만기 월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 중에 어떤 날을 선택하느냐는 누구 마음이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 마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 번 또 나올 텐데요. 선물 계약을 만기까지 기다려가지고 약속 이행을 할 때, 통상은 그 기초자산을 실제로 전달해주고 돈 받고, 돈 주고 전달받으면 끝나는데, 기초자산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정산하는 그런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주가지수 거래고, 주가지수 선물, 그 다음에 유로 달러 선물인데,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